제21화 여포와 조조의 대결 제1장 조조가 군중에서 여러 장수들과 사태를 논의하고 있을 때 서주에서 서찰이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열어보니 유비의 서찰이었다. 제가 한곡관 밖에서 공의 얼굴을 배운 뒤로는 각자 멀리 떨어져 있어 모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공의 춘부장 조우께선 실로 장계에 어질지 못함으로 인해 해를 입으신 것이지 도공조의 죄는 아닙니다. 지금 황건적의 잔당들이 바깥 세상을 어지럽히고 동탁에 남은 무리가 대궐 안에 따리를 틀고 있으니 바라건대 귀공은 먼저 조정의 위급을 구하신 연후에 사사로운 원수를 가리십시오. 서주의 군사를 철수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신다면 서주를 위하여서도 다행한 일이고 천하를 위하여서도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서찰을 읽고 난 조조는 분통을 터뜨렸다. 잿간놈이 뭐라고 서찰을 보내 감히 내게 충고하는 것이냐. 더욱이 글 가운데 넌지시 비꼬는 말까지 있으니 그리고는 좌우에 명했다. 서찰을 가져온 사자의 목을 베라. 한편 죽을 힘을 다해 성을 공격하라. 그러자 곽가가 간했다. 유비가 멀리서 구원하러 왔음에도 먼저 예의를 갖추고 싸움은 뒤로 미루고 있으니 주공께선 마땅히 좋은 말로 답하시어 유비가 방심하도록 하신 다음 군사를 휘몰아 들이치면 성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에 따라 서찰을 가지고 온 사자를 만류하여 답장을 기다리게 했다. 한창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서 아뢰오하고 좋지 못한 일을 아뢰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조가 묻자 전령이 아뢰었다. 여포가 습격하여 이미 연주를 함락시키고 복양군으로 진격하여 운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포는 이각 곽사의 난을 만나자 무관을 빠져나가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었다. 그러나 원술은 여포가 배반을 떡 먹듯 한다고 나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원소를 찾아갔더니 원소는 그를 받아들여 함께 상산으로 가서 한때는 100만의 무리를 거느렸던 황건적의 괴수 장현을 무찔렀다. 이로부터 득의양양해진 여포는 원소의 수와 장수들을 우습게 여겨 거만을 떨자 원소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에 여포는 그를 버리고 한해태수 장양을 찾아갔고 장양은 그를 받아들였다. 때에 장안성에 있던 방선은 여포의 처자식을 몰래 숨기고 있다가 여포에게로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이각 곽사는 방서의 목을 베고 장양에게 서찰을 써 여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여포는 장양을 버리고 다시 진류태수 장막에게 몸을 의탁했다. 때마침 장초가 그의 형인 장막에게 진궁을 데려다가 소개시켰다. 진궁이 장막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는 갈라지고 무너지며 영웅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께선 천리에 걸친 무리를 거느리고 계시면서 남의 통제를 받는 것이 비위에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조조는 동쪽 정벌에 나서 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또 여포는 당대 용사이니 만약 그와 함께 연주를 빼앗으면 폐업을 도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막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여포에게 연주를 습격하여 깨뜨리게 하고 이어 복양군까지 점령하도록 했던 것이다. 순옥과 정욱이 계책을 다해 사수하여 견성, 동화, 범연 세 곳만 겨우 남아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함락되었다. 조이는 거듭해서 여포군과 싸웠으나 모두 이기지 못하자 특별히 전령을 보낸 것이었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크게 놀랐다. 연주를 잃으면 돌아갈 집마저 없어진다. 빨리 손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곽가가 말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주공께선 개인의 정을 내세워 유비에게 생색을 내시고 군사를 돌려 연주를 되찾으십시오. 조조도 수긍하고 유비에게 답장을 보낸 뒤 군영을 거두어 군사를 철수시켰다. 제2장 조조의 답장을 휴대한 사자는 서주의 합의성으로 돌아와 도겸에게 보고했다. 조조군은 이미 물러갔습니다. 도겸은 크게 기뻐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서찰 한 통으로 강적을 물러나게 한 신기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도겸이나 성중의 병사들은 모두 유비의 존재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도겸은 사람을 보내 공용, 전해, 관우, 조운 등을 성안으로 불러들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도겸은 유비를 초빙하여 윗자리에 앉히고 여러 사람을 향해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는 공수의 예를 보이며 말했다.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고 두 자식은 재주가 없어 중임을 감당할 수 없소. 공은 황실 후예로 덕망도 높고 재주도 뛰어나니 서주를 맡아 다스릴 만하오. 나는 이제 쉬고 싶구려. 유비가 말했다. 공문거가 나더러 서주를 구원하러 가자고 해서 온 것은
대의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까닭없이 서주를 차지하게 된다면 천하는 나를 의리 없는 사람이라 여길 겁니다. 미축이 말했다. 지금 한나라 황실은 쇠퇴하여 천하가 뒤집혔으니 공로를 세우고 큰일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때요. 서주는 물자가 풍요롭고 넉넉하며 인구도 100만이나 되니 유공은 이곳 다스리는 걸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그러나 이 일만은 결코 명에 따를 수 없소이다. 진등이 말했다. 도겸태수께서는 병치레가 잦으시어 이를 보실 수 없으니 공께선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내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원공로가 여기서 가까운 수춘에 있습니다. 어찌 그에게 물려주지 않으시는지요? 공용이 말했다. 원공로는 무덤 속의 마른 뼈처럼 무능한 사람인데 입에 올릴 가치나 있겠소이까? 오늘 일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니 받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리다. 그러나 유비는 고집을 피우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겸이 울면서 말했다. 그대가 만일 나를 버리고 간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관우가 나섰다. 도공께서 이토록 권하시니 형님께서 우선 서주의 일을 맡아보시지요. 장비도 거들었다. 우리가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도공께서 기꺼이 양보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어찌 그리 안 받겠다고만 하시오. 유비가 말했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불의에 빠뜨릴 셈이냐? 도겸이 재삼 권유했으나 유비는 줄곧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도겸이 말했다. 현덕공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소패성이 있소이다. 작지만 그래도 군사를 주둔하기에 충분한 곳이요. 그곳에라도 잠시 머물면서 서주를 보호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들 유비에게 소패성에 머물도록 권하는 바람에 유비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도겸이 베푼 잔치가 끝나자 조우는 작별을 고했다. 유비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뿌리며 헤어졌다. 공윤과 전에도 각각 서로 작별한 뒤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휘하 군마를 이끌고 소패성으로 가 성벽을 수축하고 주민들을 위로해 주었다. 제3장. 한편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니 조인이 맞으며 말했다. 여포의 군세는 넓고 큰데다 진궁의 보좌까지 받고 있어 연주와 복양군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러나 견성, 봉하, 범연 세 곳은 순욱과 정욱이 계책을 쓰며 서로 연계해 죽기로 성곽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 보기에 여포는 용기가 있으나 꾀는 없으니 과히 염려할 것 없느니라. 우선 군영이나 세우고 나서 다시 상의하자. 여포는 조조가 군사를 돌려 이미 등연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장 설란과 이봉을 불렀다. 내 오래전부터 너희 두 사람을 써보고 싶었다. 너희들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연주를 굳게 지키고 있거라. 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격파하러 나가겠으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때 진궁이 급히 들어와서 여포에게 물었다. 장군은 연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시오? 여포가 답했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복양군으로 가서 그곳에 주둔하며 소태 세발처럼 정족지세를 이루고자 하오. 진궁이 말했다. 잘못 생각하셨소이다. 설라는 종래 연주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정남 쪽으로 180리를 가면 좁고 험한 태산길이 있소이다. 군사를 숨기기에 알맞은 곳이니 정예병 1만을 그곳에 매복시켜 두시오. 조조군은 연주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이틀 길을 하루로 잡아 달려올 터이니 그들이 반쯤 지나가게 두었다가 들이치면 한 번 공격으로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요. 여포가 말했다. 내가 복양군에 주둔하려는 것은 따로 좋은 계책이 있기 때문이요. 공이 그걸 어찌 알겠소? 여포는 끝내 진궁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게 하고 떠났다. 조조군은 태산의 험한 길에 다다랐다. 곽가가 말했다. 더 나아가선 안 됩니다. 이곳에 복병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여포는 무모한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라 하고 자기는 복양군으로 간 것이다. 어찌 이곳에 매복하였겠느냐? 조조는 다시 조인에게 말했다. 너는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주를 포위하라. 나는 복양군으로 진군하여 여포를 칠 터이니. 진궁은 조조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여포에게 계책을 내놓았다. 지금 조조의 병사는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을 터이니 빨리 싸우는 것이 이롭소. 기력을 되찾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될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나는 한필의 말로
천하를 주름잡아왔소. 어찌 조조쯤 걱정하겠소이까? 군영을 다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그자를 기꺼이 사로잡을 생각이오. 한편 조조군은 복양성 부근에 군영을 세우고 다음날 여러 장수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와 진을 벌렸다. 조조는 영문 깃발 아래 말을 세우고 다가오는 여포의 군사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둥근 진안에서 여포가 앞장서 말을 몰고 나서자 8명의 건장한 장수들이 양옆으로 벌려섰다. 왼쪽 앞은 안문군 마읍사람으로 성은 장이여 이름은 요 자는 문원이었다. 오른쪽 앞은 태산군 화면 사람으로 성은 장이여 이름은 패 자는 선고였다. 두 장수는 각기 3명씩의 씩씩한 장수를 거느렸는데 그들의 이름은 항맹, 조성, 성념, 위속, 송원, 후성 등이었다. 여포가 이들 8장수를 이끌고 선두에 나서자 5만 군사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북을 두들겼다. 조조가 여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까지 나는 너와 원수진 일이 없건을 어찌하여 내 땅을 빼앗은 것이냐. 다 한나라 땅인데 내 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포는 곧 장패를 출전시켜 싸움을 걸게 했다. 조조군에서는 악진이 대응하러 나갔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를 마주치고 두 자루의 창이 일시에 높이 쳐들리며 부닥치기를 30여 합 계속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하후돈이 자기 편을 도우러 말을 박차고 나오니 여포 진영에서는 장효가 뛰어나가 하후돈을 가로막았다. 이에 화가 난 여포가 화극을 꼬나들고 맹렬히 돌진하니 하후돈과 악진이 모두 도망쳤다. 여포가 덮치자 조조군은 크게 패하여 3, 40리 밖으로 후퇴했다. 그제서야 여포도 군사를 거두었다. 제4장 한바탕 싸움에 지고 군영으로 돌아온 조조는 여러 장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우금이 말했다. 제가 오늘 산에 올라가 살펴보니 복양성 서쪽에 여포의 군영이 하나 있는데 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들은 아군이 싸움에 져 달아난 것을 보고 대비를 안 할 것이 분명하니 군사를 이끌고 기습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군영을 빼앗는다면 여포의 군사는 반드시 겁을 먹을 터이니 이것이 상책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라 우금을 비롯하여 조홍, 전위, 모계, 이전, 이건 등 6장수를 대동하고 기마병과 보병 2만 명을 선발하여 그날 밤 오솔길을 따라 진군했다. 이때 여포는 영내에서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진궁이 여포에게 다가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서쪽에 있는 군영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만일 조조가 습격이라도 해오면 어찌합니까? 여포는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오늘 한판 지고 쫓겨갔으니 어찌 감히 다시 오겠소? 그러자 진궁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조조는 지극히 용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이 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꼭 방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장은 아니지만 여포도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감각이 아주 무딘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는 고집하지 않고 고순 위속 후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쪽 군영을 지키도록 명했다. 이를 알리 없는 조조는 황원역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 군영에 이르자 사방으로 군사를 돌입시켰다. 군영을 지키던 여포군은 많지 않았으므로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사방으로 달아났다. 이리하여 조조는 군영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격 무렵이다. 이번에는 조조군이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여포가 보낸 고순 위속 후성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고순과 정통으로 마주쳤다. 그로부터 좌우 중앙의 3군은 혼전을 거듭했다. 날이 훤히 밝아오면서 갑자기 서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병사 하나가 아래오 하고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다. 여포가 직접 구원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군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등 뒤로는 고순 위속 후성의 군사가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여포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었다. 중간에 낀 조조의 활로를 열기 위해 우금과 악진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여포에게 당해내지 못했다. 조조는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산 뒤편에서 한때 군사가 쏟아져 나와 길을 막았다. 왼쪽엔 여포의 장수 장효가 버티고 있었고 오른쪽엔 역시 여포의 장수 장패가 버티고 있었다. 조조는 여건과 조홍을 4번에 맞붙게 했으나 전황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조조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함성이 다시 크게 일더니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 항맹, 조성, 성념, 송원의 4장수가 이끄는 적군이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자기 편 장수들이 달려나가 죽기로 싸우는 동안 조조는 앞장서 진을 뚫고 나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목표물을 알리는 딱딱이 소리와 함께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조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자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나를 구하겠느냐? 그러자 기마병들 속에서 한 장수가 뛰쳐나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전이었다. 손에 쌍철극을 꼬나든 그가 크게 외쳤다. 주공, 걱정 마십시오.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리더니 쌍철극을 땅에 꽂고 짧은 창 10여 자루를 손에 쥐더니 따르는 병사를 보며 말했다. 저기 10보 거리로 들어오면 내게 알리라.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을 무릅쓰고 머리를 숙인 채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다. 여포의 기마병 수십 명이 추격해오자 따르던 병사가 외쳤다. 10보요. 전이가 말했다. 5보 안으로 들어오면 알리라. 따르던 병사가 다시 외쳤다. 5보요. 전이는 휙 돌아서며 짧은 창을 날렸다. 한 자루에 한 사람씩 맞아 말 위에서 떨어졌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0여 명을 잇따라 죽이는 것을 본 여포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다. 되돌아와 말 위에 휙 날아오른 전이는 쌍철극을 꼬나들고 여포의 군사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항맹, 조성, 송원, 후성 네 장수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모두 달아났다. 전이가 적군을 흐트러뜨리고 조조를 구해내자 뒤이어 도착한 여러 장수들이 군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조조가 사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이 일더니 여포가 화극을 꼬나들고 쫓아오는 것이었다. 조조는 계속 거라. 이때 조조군은 사람도 말도 지칠 대로 지쳐 조조를 보호하기보다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각자 살기 위해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